루이 15세가 죽고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16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20살 때 1789년 20살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다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시민에 의해서 지배받던 불평등한 세상,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일반 평민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배자였던 왕과 귀족들을 몰아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혁명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실패하면 그 반란이 되고 성공하면 이제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민중에 의해서 지배받던 민중, 억압받던 그 다음에 불평등한 세상을 살았던 민중에 의해서 그 봉기가 반란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성공해서 왕과 귀족까지 이제 프랑스 대혁명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2~3천 명의 왕과 귀족 등을 단두대에서 처형시켜 버렸던 게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자유, 평등, 박애죠. 그리고 프랑스의 현재 국가가 바로 삼색기라는 거 아실 겁니다. 세 가지의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삼색기, 그게 프랑스의 국기죠. 국기,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기 있듯이 프랑스의 국기는 삼색기인데요.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압받던 민중들, 억압받던 시민들이 봉기해가지고 성공했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억압받던 민중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혁명이 바로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그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국경일 중에서도 최고의 국경일로 그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1789년 7월 14일은 프랑스 민중들이 바스티유 요새를 공격해 가지고 성공을 했고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혁명을 유지했던 게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왕 밑에 제1계급이 성직자였고 제2계급이 귀족이었고 그 다음은 다 평민들이었죠. 그런데 왕하고 성직자 귀족은 인구의 비율로 치면 1% 정도밖에 안 됐었고 대부분인 99%는 평민이었었던 거죠. 평민.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왕과 귀족 성직자가 99% 압도적인 다수의 평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은 봉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평민들 중에서도 가장 좀 뛰어났던 사람들이 제3계급이죠. 제1계급은 성직자, 2계급은 귀족, 제3계급이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 그 부르주아는 귀족은 혈통 자체가 타고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세습되는 게 귀족 계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민 중에 최상층에 있었던 부르주아들은 혈통 자체가 귀족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잘나더라도 최고로 오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귀족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고로 오를 수 있는 게 부르주아인데 그 부르주아는 평민 계급 중에서도 뛰어났던 뭐 은행가들이나 법률가들, 그 다음에 돈 많은 상인들, 그 다음에 의사들, 이런 분들이 평민 계급 중에 최상층인 부르주아를 형성했죠. 그 부르주아의 어원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세시대, 봉건시대에 그 영주가 있었죠. 영주 지방 분권의 그 수장이었던 영주가 성을 쌓아놓고 영주가 사는 저택주에 성을 쌓아놓고 성 바깥에는 농민이나 뭐 대장장이 이런 수공업자들이 살고 성 안에서는 영주를 보조하는 영주를 보필하는 역할로서 뭐 의사나 법률가나 뭐 이런 돈 많은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주를 보필해야 되니까 성 안에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 산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부르주아입니다. 프랑스어로 부르주아가
부르는 성이란 뜻이고 조아는 안에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죠. 부르는 프랑스어로 성이란 뜻이고 영어로는 캐슬이죠. 저기 오스트리아로는 부르크죠, 부르크. 그래서 짤츠부르크 뭐 이게 바로 무슨 성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짤스부르크. 부르크는 오스트리아로 성이고 프랑스어로는 부르입니다. 부르. 그래서 부르주아는 성 안에 사는 사람, 즉 평민 계급 중에서도 가장 상층에 있었던 뭐 은행가들, 그다음에 의사들, 그다음에 그 돈 많은 상인,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은 봉건 시대에 영주를 보필해야 되다 보니까 성 안에서 산다 해서 성 안에 사는 사람의 의미로 프랑스어로 부르주아라는 말이 생긴 거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프로레타리아라는 노동자 계급의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자본가 계급을 부르주아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 프랑스 대혁명은 억압받던 평민들이 귀족이나 성직자, 왕에 대해서 항거해서 성공했던 인류 최초의 시민혁명, 성공한 시민혁명이 되는 거고요. 그 99%의 평민들 중에 그것을 주도했던 계층은 바로 부르주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사짓고 이런 분들은 생각 자체가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농사짓고 뭐 공부와는 담쌓고 지내다 보니까 그러한 계몽 사상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장자크 루소라 해가지고 계몽 사상가의 최고봉이죠. 장자크 루소의 계몽 사상이 부르주아 이런 계층에는 확산이 돼가지고 부르주아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생각을 한 거죠. 장자크 루소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 속에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시사회, 즉 문명사회의 반대인 원시사회에는 차별이 없었다. 다 똑같은 그 평등했던 세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뭐 왕우장상이 따로 있는 뭐 왕과 귀족, 성직자는 최고의 계급이고 그에 반해서 대다수 99%는 평민이고 이렇게 너무나도 계급 차이가 많고 불평등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없애야 된다. 즉 과거의 원시사회, 계급이 없었던 완전히 평등했던 그 과거의 원시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즉 문명사회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세상, 원시사회로 돌아가자. 그 말은 결국은 지금의 불평등한 사회를 없애고 원시사회의 평등한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장자크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사상, 그게 계몽사상이지 않습니까? 그 계몽사상을 평민 중에 최고의 상층에 있었던 부르주아들이 그 생각에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대다수의 평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792년에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프랑스 대혁명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오빠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의 국왕이었던 프란츠 2세가 분개해서 유럽 국가들을 연합해 가지고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치른 게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서 나폴레옹을 상대로 전쟁을 했던 그런 전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처형일 연도였던 1792년부터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했던 1815년 6월 18일까지 무려 23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그렇게 유럽 국가들이 했던 이유는 또 이런 이유가 또 크죠. 그게 뭐냐? 프랑스에서 민중들이 봉기해서 왕과 귀족을 몰살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한 3천여 명을 프랑스 대혁명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서 다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켜버렸죠. 처형할 때 단두대도 그 발명한 사람이 기요탱 박사인데요. 그 기요탱 박사가 발명했다 해서 그 단두대 이름을 기요틴이라고 하죠. 기요틴. 그
기로틴을 발명했던 기호텐 박사마저도 단두대에서 처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 3천여 명의 귀족 등이 몰살을 당해버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주변 국가, 유럽의 주변 국가로 확산이 되면 그 유럽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평민들이 봉기, 난을 일으켜 가지고 귀족이나 왕을 다 몰살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위기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프랑스의 혁명군인 평민들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노도와 같은 불길이 유럽 주변 국가로 확산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유럽 주변 국가의 국왕인 우리나 또 귀족들은 몰살을 당해버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했고, 그 기간이 1792년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 연도로부터 워터루 전투가 있었던 1815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그 전쟁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1792년에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처형되고, 다음 년 그 해에 또 루이 16세는 왕의 자리에서 퇴출이 됩니다.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다음 연도인 1793년에 루이 16세는 또 전년도에 왕비가 처형됐듯이 1793년에는 루이 16세 자신도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 처형될 때 재판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을 때 처형해야 된다와 처형하지 말자, 살려주자라는 게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처형하자는 의견이 대략 387표, 그 다음에 살려주자가 334표였다고 합니다. 처형을 하자가 387표, 살려주자가 334표, 한 50여 표, 53표 정도 차이였는데요. 그러니까 막상막하 비슷해서 백중지세였는데, 처형하자라는 표가 한 53표 정도 더 많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루이 16세는 1793년 프랑스 대혁명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1794년에 나폴레옹은 만 25세 나이로 장군이 됩니다. 장군. 요즘으로 치면은 25세면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병장으로 제대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 당시에 나폴레옹은 군대에서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25살의 나이, 1794년에. 그 다음에 그로부터 5년 후인 1799년에는 나폴레옹이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 쿠데타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800년 드디어 이제 19세기가 도래했죠. 1800년 5월 말에는 제2차 이탈리아 원정, 유럽 지역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1800년 5월 말에는 이탈리아의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가는데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갑니다. 알프스를 최초로 넘었던 사람이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고, 두 번째가 바로 1800년 5월 말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알프스를 넘었던 사람이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칭해지는 나폴레옹이 세 번째입니다. 최초로 넘었던 사람이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최초로 알프스를 넘었고요.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최초로 넘었고, 로마로 진격하기 위해서 최초로 넘었고, 두 번째가 1799년에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는 평가를 받는 수보로프 장관이 두 번째로 알프스를 넘었고, 세 번째로 넘은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입니다. 1800년 5월 말에 넘어서 밀라노와 토리노 사이에서 마렌고 전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토리노, 제노바 이쪽이죠. 그쪽에 북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군이 프랑스와 이제 격돌하는 그런 상황인데,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은 그 허를 찌르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후방 지역인 밀라노 쪽으로 진격을 해서 후방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공격해서 승리했던 전투가 그 유명한 제2차 이탈리아 원정 때 마렌고 전투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폴레옹은 그로부터 4년 후인 1804년에는 드디어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로 나폴레옹 1세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폴레옹 민법전을 반포합니다.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명언을 남겼던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자부심을 피력할 정도로 유명했던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민법전이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했던 1804년에 반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인 1805년에 드디어 트라팔카르 해전이 있습니다. 트라팔카르 해전은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는데요.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은 거의 다 평정을 했는데 영국을 아직 점령을 못하고 있어서 영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옆에 있는 불로뉴 항구에다 프랑스 지상군 육군 18만 명을 집결을 시켜서 대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건너가려면은 해상 제권을 최소한 24시간만이라도 확보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 해상 국가가 영국이다 보니까 프랑스 해안을 다 영국이 봉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빌레브 제독, 프랑스의 해군 제독인 빌레브 제독에게 특명을 내리죠. 지금 영국의 해군이 프랑스 해안을 봉쇄를 하고 있어서 우리 불로뉴 항구에 있는 지상군 육군 18만 명을 영국으로 이제 수송 작전을 못 하고 있다. 최소한 24시간만 해상 봉쇄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 불로뉴 항구에 집결시킨 지상군 18만 명을 신속하게 영국 도보해협, 영불해협이죠. 한 40km 정도 거리 바다를 건너서 영국에 상륙시키면 영국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 프랑스의 해군 제독 빌레브 제독에게 특명을 내리죠. 24시간 동안 해상 제해권을 확보해라. 그런데 실패를 하죠. 그게 바로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스페인의 남서부 해상 트라팔카르 해상에서 벌어졌죠. 스페인의 남서부. 그러니까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상대로 싸워가지고 넬슨 제독이 사망을 하면서 전사하면서 승리했던 전투가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넬슨 제독이 사망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더욱 유명해졌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면서 승리하셨던 게 노량해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트라팔카르 해전은 넬슨 제독이 사망하면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넬슨 제독이 지휘했던 군함이죠. 함정 사령관이 탑승했던 배의 그 갑판에 있는 가장 높은 기둥이 마스트입니다. 마스트. 가장 높은 돛대죠. 돛대.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트라팔카르 해전이고 1805년에 트라팔카르 해전이고 그다음에 범선 시대의 시작이었던 전투가 1588년 8월 8일에 칼레 해전인데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이라는 해적 출신의 해군 제독을 임명해서 스페인 함대를 격침시켰던 게 1588년에 칼레 해전인데요. 그게 범선 시대의 시작이었던 해전입니다. 그 칼레 해전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죠. 그로부터 217년 후에 1805년에 트라팔카르 해전은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여하튼 그 트라팔카르 해전 때 그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배 함정에
마스트 돛대의 높이가 55m입니다. 55m. 그래서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있는데요. 동상이 기둥이죠. 기단 55m 높은 기단 위에 넬슨 제독의 동상이 5.6m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10.5m의 기단 위에 6.5m 높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무려 55m의 기단 위에 5.6m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55m인 이유가 바로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지휘했던 사령관의 배의 돛대의 높이가 55m, 돛대를 마스트라고 합니다. 마스트 높이가 55m였기 때문에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도 55m입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이제 영국이 승리했고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가 패배해가지고 프랑스의 지상군 18만 명은 불로뉴 항구에서 도보 해협, 영불 해협을 건너지 못하고 영국 점령의 이제 시도 자체를 못한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바로 신속한 판단력으로 다음 전투를 치릅니다. 그게 바로 그로부터 정확하게 6주 후에 있었던 6주 후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트라팔가르 해전 패전일로부터 정확하게 6주 후인 1805년 12월 2일 지금의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터리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지역에서 전투를 펼쳐가지고 나폴레옹의 40번의 승리를 거둔 전투 중에 가장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다른 말로 삼재회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황제와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 국왕인 프란츠 2세와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 3명의 황제가 모여서 전투를 했다 해서 삼재회전이라 하는데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오스트리아 프란츠 2세와 러시아 알렉산드르 1세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조건의 그 전투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유명한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 그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서 건설된 게 바로 프랑스의 개선문입니다. 높이가 50m, 너비가 45m인데요. 그 개선문이 아우스터리츠 전투 이듬해인 1806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무려 30년 동안 공사해서 중간에 공사 중단 기간도 있었는데요.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30년이 걸려서 183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지었고 프랑스의 파리의 지하철역 중에는 오스테르츠 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스터리츠는 오스트리아어고 오스텔츠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개선문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오스테르츠 지하철역 명칭까지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1812년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좀씩 좀 쇠락해가는 그 쇠퇴기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12년에는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하고 1813년에는 독일의 라이프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됐는데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1815년 3월 20일 날 다시 파리에 입성해서 루이 18세를 몰아내고 루이 18세는 영국으로 망명을 하고 1815년 3월 20일에 다시 나폴레옹이 황제로 오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90일 후인 1815년 6월 18일 날 워털루에서 패배하면서 100일 천하, 정확하게는 90일 천하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나폴레옹 그 당시에 유배지로 미국을 희망을 했는데 영국이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루 전투는 1815년 6월 18일 날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4일 후인 6월 22일 날 압송이 시작이 됩니다. 파리를 출발해서 영국의 플리메스 항에서 그러한 아까 히스토리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총 프랑스 파리를 떠난 때로부터 약 4개월 후인 1815년 10월 15일에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배 타고 가는 와중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영국 함정이죠. 영국의 함정의 제독과 식사를 자주 했는데 한 70일을 항해했습니다. 영국에서 세인트 헬레나, 적도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적도. 서아프리카 서쪽 1900km 지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적도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워낙 멀죠. 그래서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그 세인트 헬레나까지 70일 동안 항해를 하는 도중에 압송했던 영국의 그 함정의 제독, 해군 장성을 제독이라고 하죠. 해군 장군을 제독과 식사를 자주 했는데 식사할 때 나폴레옹이 먼저 자리를 떠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답니다. 해군 제독이 식사하고 있는데도 나폴레옹이 자기 식사 끝났다고 하고 먼저 자리를 떠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해군 제독은 이해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명색이 프랑스 제국의 황제를 지냈고 그 황제 시절에 퀼리니 궁에서 궁전 생활에서 당연히 최고의 황제니까 식사 자기가 먼저 하면 자기가 먼저 자리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 몸에 배겨서 먼저 일어나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15년 10월 15일에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해서 거기에 또 이제 총독이 있죠. 총독의 철저한 그 통제하에 사실상 연금 상태, 위리안치 정도는 아니지만 위리안치는 유배를 보내놓고 주위 그 집 그 울타리에다가 탱자나무 가시를 다 울타리 쳐놓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게 위리안치인데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영국의 감시병들이 계속 호시탐탐 감시하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고 거기서 유일한 낙이라는 것은 한 5년 반 정도 거기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외롭게 사망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1년 5월 5일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었습니다. 1821년 5월 5일에 사망했으니까 작년 2021년 5월 5일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었습니다. 5년 반 정도 세인트 헬레나에 머무는 동안 유일한 낙이라면 커피입니다. 아라비카 커피가 거기가 유명하답니다. 커피. 그 다음에 군대에다가 최초로 보급품으로 커피를 전파한 사람이 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거기서 커피를 즐겼고 그 다음에 영어도 배웠답니다. 그 감시병들하고 좀 간단한 회화라도 하려면 영어를 좀 해야 되니까 영어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그때 수행원으로 라스카즈 백작 귀족 계급 5단계 중에 중간에 해당되는 백작이죠. 백작. 라스카즈 백작과 같이 갔습니다. 라스카즈 백작이 굉장히 역사가이기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라스카즈 백작이라는 수행원으로부터 나폴레옹이 영어를 배워서 기본적인 편지 정도는 쓸 수 있는 실력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에 머무는 동안 5년 반 동안 나폴레옹은 자신의 그동안의 그 인생에 관해서 세계관, 그 다음에 인생관, 역사관 모든 게 투영이 된 통찰력이 다 압축이 된 그러한 자신의 생각들을 라스카즈 백작한테 이제 말로 구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라스카즈 백작은 나폴레옹의 그 말을 받아 적어가지고 그게 회고록으로 나옵니다. 나폴레옹이 1821년에 사망하고 2년 후인 1823년에 회고록으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세인트 헬레나의 회상록입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회상록. 그게 1823년에 출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세인트 헬레나냐 명칭이 서아프리카 서쪽 1900km 떨어진 적도 밑에 있는 외로운 섬이라고 했는데요. 섬 둘레는 한 45km 정도 됩니다. 1501년에 포르투갈의 함대가 상선이 그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안 됐죠. 인도 쪽으로 가려면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 쪽으로 가려면은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는 1869년에 개통됐으니까 그보다 한
70년 전 상황입니다. 1501년에 포르투갈의 상선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에서 향신료를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벌써 1502년입니다. 1502년에 그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를 통과하면서 그 섬을 발견을 했습니다. 섬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물 같은 거, 생수 같은 거 싣고 목재 이런 거 싣고 이렇게 다시 항해를 계속했는데, 그 발견한 때, 그래서 포르투갈 땅이 됐죠, 그게. 그런데 나중에 그게 네덜란드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또 영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나폴레옹이 유배될 때는 영국 땅이 됐고, 지금도 영국령입니다, 세인트 헬레나가. 왜 명칭이 세인트 헬레나냐면, 포르투갈의 상선이 그 섬을 발견할 때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